개포주공 1단지가 작년 23년 11월 말에 입주를 했는데 입주 전에 판 사람은 세금은 5억, 입주 후에 판 사람은 세금이 1억. 5배 차이 나죠. 왜 5배 차이 났어? 여기는 안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매매 시기에 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기는 결국은 양도시기 취득시기인데요. 사는 사람은 취득시기가 될 것이고 파는 사람은 양도시기가 될 텐데 왜 이게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요거예요. 양도시기 취득시기예요. 모든 부동산 거래에 써먹는 거고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양도 취득시기는 매매의 경우, 매매는 잔금 청산이라고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에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금 지급을 2024년 9월 20일 날 잔금 지급을 했어요. 보통은 잔금 지급하고 2024년 9월 21일 날 등기 접수를 합니다. 이게 잔금 지급하고 등기 접수를 하게 되면은 잔금 지급일이 더 빨리잖아요. 등기 접수부터. 그래서 2024년 9월 20일이 되는 거고 대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먼저 해줘버렸어요. 대출받는다고. 24년 8월 20일 날 등기 접수가 먼저 됐어. 그리고 잔금이 9월 20일 날 치러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등기 접수일이 빠르니까 이날이 되겠죠. 양도시기는 땡겨져 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잔금 청산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왜 달라지는 것인지 한번 보시자고. 이게 잔금일에 따라서 이 양도시기에 따라서 세법이 달라져요. 세법이. 올해 상속이 일어나는 것은 올해 세법을 적용하고 내년에 증여가 이루어진 건 내년 세법을 적용하고 내년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은 내년 양도세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이 달라져.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을 언제로 하고 등기 접수를 언제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법이 달라요. 두 번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달라져요. 왜? 보유기간 계산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져 버리니까. 만약에 2020년 5월 30일 날 내가 취득을 했다면 2024년 5월 29일 날 양도를 해버리면 보유기간이 5년이 4년이 안 되죠. 그렇죠? 31일이 지나야 4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 차이라고 하면 8%로 인한 세금이 매덕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세율은 단기 세율이 있는데 2년 미만 보유하거나 1년 미만 보유하거나 2년 이상 보유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주택의 경우에는 2년 미만 보유면 70%예요. 1년 미만 보유는. 2년 미만 보유는 60%고 2년 이상 보유해야 누진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이 1억이 났어. 1억. 그런데 보유기간이 11개월밖에 안 됐어. 11개월. 그러면 70%가 되니까 세율이 얼마? 70%가 얼마 돼? 7천만 원이 되죠. 근데 이게 2년이 지났어. 그러면 세율 과환이 35%가 하니까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2천만 원. 3배의 반이나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 버리고 또 한 가지는 비과세 규정.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때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을 받을 때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간이. 그 기간 요건이 충족되려면 보유기간 계산을 따라서 해야 돼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살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이 세 단계가 똑같은 부동산이 있고요. 취득할 때하고 보유할 때하고 양도할 때하고 다른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살 때는 분양권을 샀어요. 또는 입주권을 샀어요. 앞에는 분양권 이거나 입주권이에요. 권리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반대로 부동산인데 권리 상태로 갔다가 다시 부동산으로 올 수도 있어요. 나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단기 양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여기서 멸실을 해가지고 팔 때는 나대지 상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양도시기에 따라서, 취득시기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을 했으면 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요 기간별로 따지고요. 자산이 바뀌어버리면 이 앞에 거는 무효가 돼요. 즉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산입을 안 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택으로 부동산으로 바뀐 이때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경우에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내가 취득을 해서 내가 5년 동안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입주를 하고 1년에 팔았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의 보유기간은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과세 2년 채워야 되는데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어떻게 돼? 비과세도 안 되면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1년 미만은 70%라고 그랬죠. 그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부동산이라 아니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부동산으로 바뀐 때부터 기간을 계산해 줘. 세금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겨버려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 권리로, 여기는 권리예요. 입주권이죠. 여기는 부동산이에요. 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새로운 아파트로 바뀌는 건데, 자, 주택으로 파느냐 권리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해주고 권리에 대해서는 안 해줘요. 즉 양도차익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가정해서 요거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고 요거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라 한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거는 해주는데 요거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여기서 팔았어요. 준공 떨어지기 직전에 팔았으면 요거는 권리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줘요. 개포주공 1단지가 작년 23년 11월 말에 입주를 했는데 입주 전에 32억 받고 양도하신 분들이 10년 이상 다 거주를 했어요. 요건이 충족했어요. 입주 전에 판 사람은 세금은 5억, 입주 후에 판 사람은 세금이 1억. 5배 차이가 나죠. 왜 5배 차이가 났어? 여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되니까. 그럼 준공 떨어지기 팔면 어쩌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다 해줘요. 이 기간까지 다 해준다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시잖아. 모르고 팔아버렸으니까. 입주 11월 달에 하고 나서 팔았으면 세금 1억밖에 안 났는데 그 다음에 그 전에 팔아보니까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번 가정해봐요. 여기서. 자, 여기 관리처분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샀으면은 부동산을 샀죠. 그때는 보유기한 계산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해줘. 근데 여기서 사버리면 입주권을 샀잖아. 그때는 어쩐다고? 이때부터 계산된다고 그랬잖아. 이 날짜가 불과 며칠 차이밖에 안 났어. 그러면 가격은 똑같이 샀잖아. 그런데 부동산을 샀느냐 입주권을 샀느냐에 따라서 보유기한 계산이 그렇게 달라져 버려서 세율도 달라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져 버리고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자, 이 경우는 뭐냐? 나대지를 내가 30년 갖고 있었어. 주택을 지었어, 여기서. 주택을 지어가지고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에요, 1년 미만.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 부수 토지도 똑같이 단기 세율이 적용돼, 단기 세율이. 그럼 어떻게 돼? 1년 미만이니까 70%짜리가 세율이 적용된다. 지금 세법 해석이 좀 이상하긴 해요. 예, 원래는 이 부수 토지는 오래 보유를 했으니까 단기 세율 적용이 안 돼야 되는데 현행 국세청 유권 해석으로는 이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라서 이 부수 토지 세율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놔서 요게 건물 지어서 팔면은 단기 세율이 적용돼 가지고 세금 70%가 짜야 돼. 만약에 주택을 안 지었으면은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6% 내지 45%짜리 적용됐겠죠? 건물 지어서 망한 꼴이에요. 망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양도를 하고 언제 여기서 양도를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 건물 짓기 전에 양도를 했다면. 자, 이 케이스는 주택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택이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매수자가 취득세 중과세 먹고 대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중간에 이걸 멸실했어요. 또는 용도 변경을 해버렸어. 그래서 양도일 현재, 잔금일 현재는 뭐가 됐어? 잔금일 현재는 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비과세가 안 돼버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주택으로 특례 적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또는 감면될 때는 감면도 안 해줘 버려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택으로 팔았으면 잔금일까지 양도일까지 주택을 그대로 보존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처음 사가지고 아파트 팔 때는 상관없지. 아파트 그 상태에서 아파트 파니까.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단독주택 팔아도 마치 상관이 없죠. 다가구 주택은 불법 건물이 존재했어. 그러면 양도하기 전에 만약에 불법 건물을 철거를 했으면 양도일 현재는 불법 건물이 아니야. 계약일 현재는 기락하더라도 그때는 양도일 현재는 원상회복이 됐으니까 그때는 정상으로 봐주는 거예요. 계약 체결되더라도 원상회복을 해서 팔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도 시기에 따라서 아까 세법 적용이 달라졌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달라졌죠. 세율이 달라졌죠. 비과세 감면이 달라졌죠. 지금 보신 것처럼 취득 보유기간이 각각 달라져 버려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지금 내가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이 다 통산이 되는데 관리처분 떨어지고 지금 분양권으로 바뀌는 시기가 관리처분자예요. 관리처분이 떨어지고 사게 되면은 입주권을 사게 된다. 그때는 권리를 사기 때문에 이거는 준공 떨어진 날부터 기산해서 한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원칙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든 비과세되든 고가주택이든 간에 관리처분 계획 전에 팔려면 그때 팔아야 되고 만약 관리처분 된 다음에 팔려면은 준공 나고서 팔아야 돼. 즉 공사기간 중에 팔면은 세금을 최악으로 낸다. 대신 1주택자가 플러스 1주택이나 1입주권을 취득하면 비과세를 해주는데 이때는 1주택을 취득한 것이 유리하냐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 유리하냐 이때는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 유리해요. 자, 그러면 내가 집을 한 채 가졌어. 한 채 가졌으면 어쩐다? 내가 관리처분 되기 전에 여기서 취득하면 1주택 플러스 1주택이 되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3년 안에 팔아야 돼. 왜? 1주택자는 1주택을 취득했을 때 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돼요. 근데 입주권을 취득하면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면 3년 안에 팔면은
무조건 비과세. 3년이 넘어서 팔면은 준공 떨어지고 3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 양도 시기가 연장이 돼버려요. 내가 재개발 재건축되고 있는 당해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는 어쩐다고 그랬어요? 주택을 사고 주택을 팔으라고 그랬잖아요. 입주권을 팔지 말고 사지 말고 대신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시 주택을 살 것이냐 입주권을 살 것이냐, 이때는 주택을 사지 말고 입주권을 반대로 사라는 거예요. 왜? 주택을 사면 무조건 3년 안에 팔아야 되지만 입주권을 사면은 3년 안에 못 팔았을 때는 준공 떨어지고 여기로 이사 와서 1년 이상 여기 거주를 하면 돼요. 이 집으로 이사 와서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사 기간에다가 준공 떨어지고 또 3년을 또 봐주니까 공사가 한 5년 걸리잖아요. 이주하고 뭐 하더라도 한 8년 정도 뒤에 팔아도 된다는 거지. 전혀 달라지는 거죠. 네, 조건이. 내가 집에 한 채 있는 사람이 또 한 채를 사가지고 내가 기존 주택을 양도를 하면 비과세가 받는데, 주택을 사는 사람은 3년 안에 무조건 팔아야 되지만 입주권을 사는 사람은 준공 떨어지고 3년 안에 또 팔아도 되니까 대신 이 재개발 재건축되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 그 조건만 충족하면 돼. 가서 1년만 살면 돼. 그래서 양도 취득 시기에 따라서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이 적용되는 방법이 서로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있는 것, 그다음에 아까 나대지에다가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경우, 주택이 있는 것을 멸실하거나 용도 변경해서 판매하는 경우, 매각하는 경우, 요거는 정말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야지 여기서 큰일 납니다. 부동산 종류가 달라서 사전 멸실했거나 용도 변경해버리면 주택으로 혜택을 다 없어져 버리고, 여기는 주택을 갑자기 지어가지고 중과세가 적용되면 꼴이 돼버리고, 그죠? 이거는 잘못 팔아가지고 입주권 상태에서 팔았더니 장기부 특공제 안 돼버리고, 양도소득 비과세도 굉장히 난해지고 어려워져요. 입주권을 팔았을 때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양도 시기, 취득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하고 거래 시기를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고가주택하고 규제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사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주택이라 하면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비율대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가주택일 때는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중요하잖아요. 특별공제 중에서 1세대 1주택자는 특례가 적용돼요. 특례. 어떤 특례가 적용되냐면은 일반 부동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년마다 2%씩 가지잖아요. 그래서 최대 15년짜리 15년간 그럼 얼마 주죠? 30%까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데,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거주 4%, 보유 4%를 해줘요. 보유 4%를 쓰게 해주니까 내가 10년 보유를 하고 거주는 2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년 곱하기 4%니까 40% 되고, 거주는 2년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4% 곱하기 2년 해가지고 이건 8%가 되죠. 2년 거주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48%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거예요. 2년 거주에서 48% 돼버리니까 만약에 10년 보유만 했더라면 20%밖에 안 됐겠죠. 2배 이상 돼버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인한 세부 부담이 굉장히 급격히 감소가 되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고 위장으로 주민등록을 갖다 놓는다는 거 그랬잖아요. 근데 갖다 놓는데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거기에 공동주택의 경우에 세입자가 있으면 거기다 자기 본인 또 갖다 놓으면 주민등록 원래 전입을 잘 안 해주는데 해놓는다 하더라도 걸리게 돼 있죠. 세입자가 있는데 본인이 또 와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세입자가 남남이라면 반드시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습니다. 왜? 전세금 날라가는데 전입선에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가족이나 또는 친인척 갖다 놓고 주민등록 전입을 못하게 하고 본인이 갖다 놓은 경우가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때 전 가족이 다 와버렸으면은 잘 모르겠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세대를 배우자와 자녀들은 딴 곳에 있고 나는 여기다 갖다 놓으면 백발백중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거 실제 거주 안 했다고 추정을 하고 실제 거주했는지 입증하라고 안내문이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2년 거주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대신 여기서 내가 10년 거주, 10년 보유를 해봐요. 10년 거주, 10년 보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40% 되니까 최대 80%까지 돼보죠. 이거는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번에 TF팀에서 검토를 하기를 이거는 너무 많다. 왜? 지금 우리 고가 주택 중에 최근에 주택으로 뭐 판매한 것 중에 아파트 경우에 150억 찍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150억 찍은 사람들이 만약에 60억에 분양받아서 150억 팔았다면 90억의 양도세액이 났는데 그거를 고가 주택으로 비과세 해주는 것은 12억 정도까지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은 비과세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80%까지 돼버리니까
90억 양도 차익에서 72억이 제외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는 평이 있어서 학자들 얘기로는 이거는 보유기간을 20년을 늘리든지 4% 해가지고 20년 해야 80% 해주든지 아니면 최대 20억까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든지 조금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재부 쪽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법이 바뀌더라도 1, 2년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그때 가서 대비를 하기로 하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2년 이상 거주를 못하고 임대를 주는 경우에 내가 거기에 전세금을 내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금이 한두 푼이 아니라 못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라고 해가지고 상생임대주택으로 해당이 되면은 2년을 거주한 걸로 봐줘요. 면제 규정이 있어요. 면제. 2년을 안 살았으니까 요거는 적용 안 해주지만 대신 보유기간에 4%짜리 적용해 주는 거예요. 2년을 거주를 안 해도 요 4%짜리 적용해 주도록 특례를 적용해 준다 이 말이에요. 상생임대를 꼭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상생임대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직전 임대주택하고 상생임대하고 두 가지만 따져요. 직전 임대주택하고 직전 임대기간하고 요게 1년 6개월 이상 해야 돼. 1년 6개월 이상 해야 되고, 상생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되거든요. 조건은 딱 한 가지. 요때 임대료 인상률을 5%를 넘지 말아라. 아주 간단하죠. 직전 임대기간을 1년 6개월 하고 그 다음 임대기간은 2년 이상을 주되 그때 임대료만 5% 이상 올리지 마라. 대신 상생임대 기간이, 이 계약 기간이 언제냐면, 이 기간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요게 지금 연장을 해주겠다는 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이 아주 간단한데, 여기는 장점이 뭐냐면 주택 가액 안 따져요. 150, 200억짜리 안 따져요. 면적 안 따져요. 주택 수 안 따져요. 그리고 임대 등록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 계약서, 직전 임대 계약서하고 상대 임대 계약서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개만. 그 대신 직전 임대 계약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취득 후에 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취득 후에 계약이 체결된다는 얘기는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 경우에 내가 잔금을 내야 취득이 되는 거예요. 잔금 내기 전에 전세를 내줘가지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대체하면 안 돼요. 왜? 취득 전에 전세를 내줬잖아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급해도 내가 잔금 내놓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취득 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1년 6개월 계약한 다음에 다시 2년을 계약하면서 5%만 올리면 2년을 거주할 요건을 면제를 해줘요. 이 상생임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되죠. 그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거주 요건도 상생임대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를 면제해줘요. 그것도. 상생임대 혜택이 너무 큰 거죠.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이 두 가지 경우로 결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고가주택이 있을 경우 비과세 요건도 충족해버리죠. 지금 단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도 적용해줘버리죠.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으니까 상생임대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자세한 설명 못 드리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취득 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것만 직전 임대로 인정해준다. 대신 상생임대 계약은 언제부터?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인데 내년에 법이 개정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내용을 이렇게 알고 계시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지금 내년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유예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유예 규정은 그러면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중과세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남아있는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네 군데만 들어갑니다. 네 군데만. 그러니까 2025년 5월 10일 날부터 중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이 네 군데에서만 된다. 그런데 제가 예측하기인데 내년도에 법이 안 바뀌면은 다시 저기 중과세 유예 규정이 연장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다가 중과세 해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82.5% 중과세 한다면 누가 팔겠습니까? 부동산 거래가 다 얼어붙어버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계속 문제가 생긴다면 다주택자 중과세가 시행될 수도 있는데,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시행되면은 주택값은 더 급등합니다. 왜요? 지금 양도하는 것을 중과세 하거든요. 사는 것을 중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안 나와버려요. 새로 취득하는 것을 중과세를 해야지 파는 것을 중과세하는 이 중과세 제도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 양도하는 사람한테 중과세를 해요. 공급 물량을 줄여버리는데. 그리고 중과세를 하려면 한 10% 정도 중과세를 하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야 맞죠. 그걸 다 배제시키고 중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지구상에 없는 세율로 중과세하는 거라서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현행대로 중과세는 안 할 것 같다.
예, 제가 생각한데 그렇습니다. 이 세제는 징벌적 세제라서 정상화시켜서 중과세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